서울대학교 병원 VIP 병동의 공기는 무겁게 가라앉아 있었다. 최고급 가습기에서 분사되는 미세한 물 한 개가 소독약 냄새와 뒤섞여 기묘한 부조화를 이루었다. 방 안의 모든 것은 최고급이었지만 그 어떤 것도 죽음의 그림자를 걷어내지는 못했다. 박현준 회장은 맞춤 제작된 이탈리아제 정장 차림으로 소파에 앉아 있었다. 그의 날카로운 눈매와 굳게 담은 입술은 마치 조각상처럼 미동도 없었다. 그의 앞에는 김진우 박사가 굳은 얼굴로 서 있었다. 대한민국 최고의 혈액종양내과 전문의라는 명성이 무색하게 그의 손에 들린 차트가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다. 그는 몇 번이나 입술을 달싹였지만 차마 입이 떨어지지 않았다. 박현준이라는 이름이 가진 무게, 그가 이끄는 성진 SJ그룹이라는 거대한 제국의 위압감이 그의 목을 짓누르는 듯했다. 보고하시죠. 마침내 정적을 깬 것은 박현준 회장이었다. 그의 목소리는 낮고 차가웠지만 그 안에는 강철 같은 명령의 의지가 담겨 있었다. 김진우 박사는 마른 침을 삼키고 어렵게 입을 열었다. 회장님, 민서 아가씨의 최종 진단 결과가 나왔습니다. 급성 림프모구성 백혈병입니다. 그 말은 마치 사형 선고처럼 병실의 공기를 갈랐다. 박현준의 얼굴에는 아무런 변화도 없었다. 그는 마치 자신과 상관없는 이야기를 듣는 듯 무심한 표정이었다. 하지만 그의 눈빛 깊은 곳에서 무언가 무너져 내리고 있었다. 그는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나 김 박사에게 다가갔다. 그의 그림자가 김 박사를 완전히 뒤덮었다. 그래서 치료 계획은 어떻게 됩니까? 비용은 얼마가 들든 상관없습니다. 세계 최고의 의사들을 전부 이리로 불러 모으십시오. 김 박사는 고개를 저었다. 그의 목소리는 절망으로 잠겨 있었다. 회장님 이미 세계 각국의 전문가들과 화상회의를 마쳤습니다. 민서 아가씨의 상태는 매우 위중하여 항암 치료만으로는 완치가 어렵습니다. 유일한 희망은 골수 이식뿐입니다. 그는 잠시 말을 멈추고 박현준의 눈치를 살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가족과 친척 중에는 일치하는 기증자가 없었습니다. 국내외 골수은행에도 적합한 기증자를 찾지 못했습니다. 그 순간 박현준의 차가운 가면이 산산조각 났다. 그의 얼굴이 붉게 달아오르며 잘 다듬어진 손이 부들부들 떨리기 시작했다. 분노가 그의 온몸을 집어삼켰다. 그는 김 박사의 손에서 검사 결과가 담긴 파일을 날카롭게 낚아챘다. 종이들이 허공으로 흩어지며 바닥으로 힘없이 떨어졌다. 닥치시오. 당신들 의사라는 작자들이 하는 일이 고작 이런 것뿐인가. 그의 고함 소리는 병실 문을 뚫고 복도까지 울려 퍼졌다. 그는 곁에 있던 값비싼 도자기, 화병을 집어던져 박살냈고 스탠드 조명을 바닥에 내리쳐 산산조각냈다. 의자가 거친 마찰음을 내며 뒤로 낮아빠졌다. 그는 마치 눈에 보이는 모든 것을 파괴하면 방금 들었던 끔찍한 단어들을 없었던 일로 할 수 있다는 듯 선반 위의 물건들을 닥치는 대로 쓸어버렸다. 폭풍의 한가운데서도 김 박사는 침착함을 유지하려 애썼다. 그는 무너진 자존심을 애써 추스르며 말했다. 회장님 진정하십시오. 따님의 진단은 명확합니다. 골수 이식을 받지 못한다면 남은 시간은 기껏해야 3개월입니다. 돈이 생물학의 법칙을 바꿀 수는 없습니다. 그 말은 불에 기름을 붓는 격이었다. 입 닥쳐 박현준이 포효했다. 내가 누군지 알고 하는 소리인가. 이 서울에 있는 의사란 의사들은 내가 돈으로 전부 살 수 있어. 그는 김 박사의 멱살이라도 잡을 듯이 맹렬하게 다가섰다. 그의 눈은 핏발이 서 있었다. 나는 내 딸의 사망 선고서에 당신들이 서명하는 꼴을 가만히 앉아서 보고만 있지는 않을 것이다. 무슨 수를 써서라도 반드시 일치하는 기증자를 찾아내. 세상 끝까지 뒤져서라도 찾아내란 말이다.
그의 절규는 병실을 가득 메웠지만 그 어떤 희망의 메아리도 되돌아오지 않았다. 그때 병실 문가에 한 여인이 얼어붙은 듯 서 있었다. 강서연 29. 피곤에 지쳐 있었지만 결연한 눈빛을 한 그녀는 박민서의 보모였다. 그녀는 박현준만큼이나, 아니 어쩌면 그보다 더 깊은 사랑으로 민서를 키워왔다. 그녀는 지금까지 단 한 번도 그가 무너지는 모습을 본 적이 없었다. 지금 그의 모습은 거대한 재벌 총수가 아니라 막다른 길에 몰린 한 마리의 짐승과도 같았다. 서연은 조용히 문을 닫고 안으로 들어왔다. 그녀의 눈에는 눈물이 고여 있었지만 애써 감정을 억누르며 흩어진 서류들을 조용히 줍기 시작했다. 그녀의 침묵은 어떤 위로의 말보다도 더 무겁게 박현준의 마음을 짓눌렀다. 그는 마치 자신의 가장 추악하고 나약한 모습을 들킨 것만 같아 참을 수 없는 수치심을 느꼈다. 그는 등을 돌린 채 창밖을 바라보았다. 얼마나 시간이 흘렀을까. 김 박사가 조용히 병실을 나간 후 방 안에는 무거운 침묵만이 감돌았다. 박현준은 여전히 창밖의 잿빛 도시를 응시하고 있었다. 그의 넓은 어깨는 축 늘어져 있었고 그 뒷모습은 세상의 모든 무게를 짊어진 듯 위태로워 보였다. 서연은 마지막 서류 조각을 주어 테이블 위에 가지런히 올려놓았다. 그리고 마침내 결심한 듯 그에게 다가갔다. 그녀의 손은 떨렸지만 목소리는 놀라울 정도로 차분하고 단단했다. 그녀는 박현준의 등 뒤에서 정중하게 허리를 숙였다. 회장님. 그녀의 부름에 박현준의 어깨가 미세하게 움찔했다. 그는 돌아보지 않았다. 서연은 깊게 숨을 들이마시고 말을 이었다.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그녀의 목소리에는 어떤 간절함이 묻어 있었다. 박현준은 대답하지 않았다. 그는 지금 누구와도 이야기하고 싶지 않았다. 세상의 모든 소음으로부터 자신을 격리하고 싶었다. 하지만 서연은 포기하지 않았다. 그녀는 한 걸음 더 가까이 다가섰다. 그녀의 존재감이 그의 등 뒤에서 선명하게 느껴졌다. 그의 완벽하게 통제된 세계에 균열을 일으키는 작은 파문처럼 회장님 그녀가 다시 한번 불렀다. 이번에는 목소리가 조금 더 커졌다. 민서 아가씨를 살릴 방법이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 말에 박현준의 몸이 굳어졌다. 그는 천천히, 아주 천천히 몸을 돌렸다. 그의 눈은 불신과 경멸로 가득 차 있었다. 이 상황에서 일개 보모가 무엇을 할 수 있단 말인가? 그는 그녀가 값싼 동정심으로 자신을 위로하려 한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서연의 눈빛은 진지했다. 그 안에는 동정이 아니라 확신이 담겨 있었다. 그녀는 떨리는 손을 앞으로 내밀며 자신의 가슴을 가리켰다. 제가 검사를 받았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갈라졌지만 한 글자 한 글자 힘주어 말했다. 그녀의 말은 박현준의 귀에 제대로 박히지 않았다. 그는 미간을 찌푸리며 되물었다. 무슨 검사 말이오? 서연은 입술을 굳게 깨물었다. 눈물이 뺨을 타고 흘러내렸지만 그녀는 시선을 피하지 않고 박현준을 똑바로 응시했다. 그녀의 눈은 붉게 충혈되어 있었다. 골수 기증 적합성 검사를 받았습니다, 회장님. 그녀의 말은 마치 천둥처럼 박현준의 머릿속을 강타했다. 그는 순간적으로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세상의 모든 소리가 멎고 오직 그녀의 목소리만이 귓게 맴돌았다. 오늘 아침 병원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서연은 흐느낌을 삼키며 말을 이었다. 제 골수가 민서 아가씨와 완벽하게 일치한다고 합니다. 그녀는 마치 자신의 심장을 꺼내 보이는 것처럼 비장하고 간절한 표정으로 서 있었다. 부디 제가 민서 아가씨를 도울 수 있게 허락해 주십시오. 회장님. 그녀의 애원은 조용한 병실에 공허하게 울려 퍼졌다. 박현준은 그 자리에 얼어붙은 채 그녀를 바라보았다.
그의 얼굴 위로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 스쳐 지나갔다. 박현준의 뇌리에 강서연의 마지막 말이 메아리 쳤다. 완벽하게 일치한다고 합니다. 그 말은 구원의 동아줄인 동시에 그의 자존심을 겨누는 날카로운 칼날이었다. 잠시 동안의 정적이 흘렀다. 그 짧은 순간 그의 머릿속에서는 수만 가지 생각이 폭풍처럼 휘몰아쳤다. 희망불신 경멸, 그리고 참을 수 없는 모멸감이 뒤섞여 그의 이성을 마비시켰다. 이윽고 그의 입가에 차가운 비웃음이 걸렸다. 그는 마치 세상에서 가장 어처구니 없는 농담을 들은 사람처럼 헛웃음을 터뜨렸다. 당신이 당신 따위가 감히 내 딸의 기증자가 되겠다고. 그의 목소리는 얼음장처럼 차가웠다. 그는 서연의 존재 자체를 부정하려는 듯 그녀를 위아래로 훑어보았다. 그녀의 낡았지만 단정한 옷차림 슬픔과 결의가 뒤섞인 눈빛, 그 모든 것이 그의 심기를 건드렸다. 그는 서연의 주위를 천천히 맴돌았다. 마치 먹잇감을 앞에 둔 맹수처럼. 그의 눈빛은 그녀의 심장을 꿰뚫을 듯 날카로웠다. 당신이 대체 무엇인데? 당신은 그저 월급을 받고 내 딸을 돌보는 고용인일 뿐이야.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란 말이오. 그의 말 한마디 한마디는 비수가 되어 서연의 가슴에 박혔다. 그녀는 고개를 숙였다. 뜨거운 눈물이 발등으로 뚝뚝 떨어졌다. 박현준은 멈추지 않았다. 그는 그녀의 순수한 제안을 자신의 세계를 침범하려는 불순한 시도로 치부해버렸다. 이 상황을 이용해서 뭘 얻어내려는 속셈이지 돈 아니면 이 집안의 일원이라도 되고 싶은 건가? 그는 경멸을 감추지 않고 내뱉었다. 그의 말은 서연의 마지막 남은 존엄성마저 짓밟으려는 듯 잔인했다. 서연은 입술을 깨물었지만 아무런 대꾸도 하지 않았다. 그녀의 침묵은 무언의 저항이었다. 그는 단호하게 선언했다. 내 딸의 몸에 당신 같은 사람의 피가 흐르게 할 순 없어. 절대로. 성진그룹의 핏줄은 그렇게 더럽혀질 수 없단 말이오. 혈통. 그에게는 그것이 법이고 종교였다. 수십 년간 지켜온 가문의 명예와 순수성이라는 거대한 벽 앞에서 한 아이의 생명은 너무나도 하찮게 여겨졌다. 그는 서연을 향해 돌아섰다. 내 돈으로 내 딸을 살릴 것이오. 당신의 값싼 동정 따위는 필요 없어. 알아들었으면 당장 내 눈앞에서 사라져. 서연은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그녀는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소리 없이 병실을 나섰다. 닫힌 문 뒤로 그녀는 복도벽에 기댄 채 주저앉아 소리 죽여 울었다. 그녀의 슬픔은 자신을 향한 모욕 때문이 아니었다. 죽어가는 어린아이, 그리고 그 아이를 살릴 수 있는 유일한 열쇠를 쥐고 있음에도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자신의 무력함 때문이었다. 그녀는 그저 천사라 불리던 아이가 쓰러져가는 것을 지켜봐야만 했다. 그날 이후 박현준은 광적인 탐색을 시작했다. 그는 병실에 임시 집무실을 차리고 성진그룹의 모든 자원을 총동원했다. 그의 명령 하나에 그룹의 비서실과 정보팀이 쉴 틈 없이 움직였다. 전 세계의 병원과 골수은행 데이터베이스가 그의 스크린 위에서 쉴 새 없이 오르내렸다. 기증자를 찾아. 비용은 얼마가 들어도 상관없어. 필요하다면 병원 하나를 통째로 사들여. 그의 고함 소리가 밤낮으로 울려 퍼졌다. 성진그룹의 전용기는 의사들을 태우고 취리히 런던 도쿄를 쉴 새 없이 오갔다. 세계적인 명성을 가진 석학들이 그의 앞에 불려 와 고개를 저었다. 유전적으로 희귀한 형질 때문에 일치하는 기증자를 찾는 것은 거의 불가능에 가깝다는 절망적인 보고만이 반복되었다. 언론은 연일 성진그룹 후계녀 생사의 기로에 서다와 같은 자극적인 제목의 기사를 쏟아냈다. 그가 돈으로 쌓아 올린 제국은 이제 아무런 의미가 없었다. 수조 원의 자산도 수만 명의 직원도 대통령마저 함부로 대하지 못하는 그의 권력도 어린 딸의 생명 앞에서는 휴지 조각에 불과했다.
밤이 되면 그는 텅 빈 저택에 홀로 앉아 값비싼 위스키를 들이켰다. 술잔에 비친 자신의 모습은 초라하고 무력했다. 딸의 생기가 꺼져가는 것을 지켜보며 그의 자부심은 절망으로 변해갔다. 그가 돈과 권력으로 세상을 뒤흔드는 동안 강서연은 묵묵히 민서의 곁을 지켰다. 그녀는 항암 치료로 머리카락이 모두 빠진 아이의 머리를 부드럽게 쓰다듬어 주었고 아이가 좋아하는 동화책을 목이 쉬어라 읽어주었다. 아이가 고통으로 잠 못 이루는 밤이면 그녀는 밤새 아이의 손을 잡고 자장가를 불러주었다. 그녀의 존재는 민서에게 유일한 위안이자 평화였다. 시간은 속절없이 흘러 김 박사가 예고했던 3개월이 거의 다 되어가고 있었다. 박현준의 모든 노력은 수포로 돌아갔다. 그는 이제 지쳐 있었다. 희망의 불씨가 꺼져가는 것을 느끼며 그는 매일 밤 술에 의지해 잠을 청했다. 그의 영혼은 서서히 좀먹어 들어가고 있었다. 그는 자신이 세운 왕국에 갇힌 가장 무력한 왕이었다. 어느 추운 겨울 오후 그는 무거운 발걸음으로 민서의 병실을 찾았다. 기계들이 내는 단조로운 소음 속에서 아이의 작은 가슴이 이불 아래서 희미하게 오르내리고 있었다. 그리고 그곳에는 늘 그랬듯이 강서연이 있었다. 그녀는 아이의 곁에 가까이 앉아 물수건으로 아이의 이마를 부드럽게 닦아주고 있었다. 그 모습은 너무나도 평온하고 성스러워서 박현준은 차마 안으로 들어가지 못하고 문가에 멈춰 섰다. 그는 자신이 조롱하고 내쫓았던 여인이 이제는 마치 아이의 친어머니처럼 그 자리를 지키고 있는 광경에 할 말을 잃었다. 그는 오랫동안 그 자리에 서 있었다. 날카로운 수치심이 그의 심장을 갉아먹었다. 그의 자존심, 그의 혈통에 대한 집착이 얼마나 어리석고 공허한 것이었는지를 깨닫기 시작했다. 그의 세상이 그가 믿어왔던 모든 것이 뿌리부터 흔들리고 있었다. 서연의 조용한 헌신 앞에서 그의 거대한 제국은 모래성처럼 무너져 내렸다. 박현준은 한참 동안 문가에 서서 움직이지 못했다. 병실 안의 시간은 마치 멈춘 듯했다. 고요한 공간 속에서 들려오는 것은 희미한 기계음과 딸의 얕은 숨소리, 그리고 강서연이 물수건을 헹구는 조심스러운 소리뿐이었다. 그 평온한 광경이 그의 심장을 더욱 날카롭게 후벼 팠다. 그는 세상의 모든 부와 권력을 동원했지만 결국 딸의 곁을 지키는 것은 자신이 아니라 저 보모였다. 수치심이 그의 목을 졸랐다. 그는 자신이 얼마나 오만했으며 자신의 신념이 얼마나 허망한 것이었는지를 뼈저리게 느끼고 있었다. 마침내 그는 무거운 발걸음을 떼어 안으로 들어섰다. 그의 구둣발 소리에 서연이 놀라 돌아보았다. 그녀의 눈은 며칠 밤을 샌 사람처럼 붉게 충혈되어 있었지만 그를 보자마자 자리에서 일어나 정중하게 고개를 숙였다. 그는 그녀의 인사를 받지 않았다. 대신 그는 침대 곁으로 다가가 앙상하게 마른 딸의 손을 내려다보았다. 한때 통통했던 손가락은 이제 뼈마디가 도드라져 있었고 피부는 종이장처럼 창백했다. 그는 차마 그 손을 잡을 용기가 나지 않았다. 자신의 손에 묻은 더러운 돈과 오만이 딸의 순수한 영혼을 더럽힐 것만 같았다. 그의 목소리가 정적을 깨고 낮게 흘러나왔다. 의도했던 것보다 훨씬 부드러운 음성이었다. 왜요? 서연은 그의 질문을 이해하지 못하고 고개를 들었다. 박현준은 여전히 딸에게서 시선을 떼지 않은 채 다시 물었다. 그의 목소리는 모래가 섞인 듯 거칠었다. 왜 그렇게까지 하는 거요? 당신 아이도 아니고 당신 핏줄도 아닌데. 그의 질문에는 더 이상 경멸이 담겨 있지 않았다. 그 자리에는 오직 이해할 수 없다는 깊은 혼란과 처절한 절망감만이 남아 있었다. 서연은 잠시 망설였다. 그녀의 눈빛이 흔들렸다. 어디서부터 어떻게 이야기를 시작해야 할지 알 수 없었다. 그녀의 인생을 송두리째 바꿔놓았던 그날의 기억, 가슴 깊이 묻어두었던 은혜와 약속의 무게를
그는 과연 이해할 수 있을까? 그녀는 작은 한숨을 내쉬고 조용히 입을 열었다. 그녀의 목소리는 나지막했지만 병실의 공기를 가득 채울 만큼의 힘을 가지고 있었다. 돌아가신 사모님 때문입니다. 그녀의 말에 박현준의 어깨가 크게 들썩였다. 그는 천천히 고개를 돌려 처음으로 그녀를 제대로 마주보았다. 그의 눈에 죽은 아내의 이름이 가져온 고통과 그리움이 스쳤다. 서연은 그의 눈을 피하지 않고 말을 이었다. 윤지수 사모님께서 저를 구해주셨습니다. 그녀는 사모님이라는 단어를 아주 조심스럽고 경건하게 발음했다. 몇 년 전 저는 가진 것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세상의 가장 낮은 곳에서 희망 없이 하루하루를 버티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시선이 아득한 과거를 향했다. 빚더미에 올라앉은 집 병든 부모님, 그리고 끝이 보이지 않던 가난. 그녀는 학교를 그만두고 닥치는 대로 일을 해야 했다. 세상은 그녀에게 친절하지 않았고 그녀는 스스로를 가치 없는 존재라 여기며 살아가고 있었다. 그때 사모님을 만났습니다. 사모님께서는 제가 일하던 작은 식당에 우연히 들르셨습니다. 윤지수는 그날 비에 젖은 생쥐꼴을 한 어린 서연을 보았다. 그녀는 굶주린 아이의 눈빛 뒤에 숨겨진 순수함과 강인함을 발견했다. 지수는 그 자리에서 서연에게 손을 내밀었다. 그녀는 서연의 빚을 모두 갚아주었고 그녀에게 다시 공부할 기회를 주었다. 서연의 목소리가 가늘게 떨렸다. 사모님께서는 세상이 저를 아무 가치 없다고 말할 때 제가 그 무엇보다 소중한 존재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제 손을 잡고 너는 세상을 더 따뜻하게 만들 수 있는 아이야 라고 격려해 주셨습니다. 그 한마디가 서연의 얼어붙었던 마음을 녹였다. 그녀는 처음으로 누군가에게 존중받고 사랑받는다는 느낌을 받았다. 저는 사모님께 모든 것을 빚졌습니다. 새로운 삶 꿈꿀 수 있는 용기, 그리고 저 자신을 사랑하는 법까지도요. 그녀는 고개를 숙여 흐르는 눈물을 닦았다. 그런데 이제 그분의 작고 어린 딸이 사모님께서 세상에 남기신 가장 소중한 보물이 죽어가고 있습니다. 제 눈앞에서요. 제가 어떻게 그 아이를 구하려 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그녀의 목소리는 절규에 가까웠다. 그녀는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리고는 망설임 없이 박현준의 앞으로 다가가 천천히 무릎을 꿇었다. 그녀의 행동에 박현준의 눈이 커졌다. 그는 뒷걸음질 치려 했지만 발이 바닥에 붙어버린 듯 움직일 수 없었다. 서연은 두 손을 가지런히 모으고 차가운 병원 바닥에 이마를 조아렸다. 그녀의 흐느낌이 타일 바닥에 부딪혀 부서졌다. 눈물이 그녀의 낡은 옷 소매를 흠뻑 적셨다. 회장님 제발 부탁드립니다. 그녀의 애절한 목소리가 바닥을 타고 올라와 그의 심장을 울렸다. 제가 민서 아가씨에게 골수를 기증하게 해주십시오. 제발 제가 살릴 수 있는데 아가씨가 죽게 내버려 두지 마십시오. 그녀는 이마를 떼지 않은 채 온몸으로 간청했다. 그녀의 작은 어깨가 절망과 희망의 무게로 가늘게 떨리고 있었다. 박현준은 그 자리에 얼어붙었다. 그의 눈앞에 있는 것은 더 이상 비천한 부모가 아니었다. 그것은 자신의 모든 것을 내던져서라도 한 생명을 구하려는 성스러운 희생의 모습이었다. 그 순간 그가 평생을 바쳐 쌓아 올렸던 자존심과 혈통이라는 거대한 성벽이 와르르 무너져 내렸다. 그는 자신이 얼마나 어리석었는지, 그리고 아내가 어떤 마음으로 이 여인을 구원했는지를 비로소 깨달았다. 그의 목을 대가 심하게 요동쳤다. 강서연이 바닥에 엎드려 있는 동안 병실안은 숨막히는 정적에 휩싸였다. 박현준은 마치 거대한 망치로 뒤통수를 맞은 듯 멍하니 서 있었다. 그의 발치에 엎드린 저 작은 여인의 모습에서 그는 난생 처음 느껴보는 경외감과 함께 견딜 수 없는 부끄러움을 느꼈다.
그녀의 사랑은 그의 부와 권력보다 강했고 그녀의 충성심은 그가 평생 지켜온 혈통의 가치보다 고귀했다. 그의 목구멍이 꽉 조여왔다. 그는 차마 그녀의 얼굴을 마주 볼 수가 없어 황급히 등을 돌렸다. 지난 몇 달간 자신이 낭비했던 시간들 돈으로 모든 것을 해결할 수 있다고 믿었던 오만함, 그리고 한 생명을 구할 수 있는 유일한 기회를 경멸하며 걷어차버렸던 어리석음이 파노라마처럼 스쳐 지나갔다. 뜨거운 눈물 한 방울이 그의 뺨을 타고 흘러내렸다. 그리고 또 한 방울. 마침내 그는 갈라진 목소리로 힘겹게 속삭였다. 내가 틀렸소. 그는 천천히 몸을 숙여 무릎을 꿇었다. 그의 손이 부들부들 떨리며 서연의 어깨에 닿았다. 나를 용서하시오. 그의 목소리는 더 이상 재벌 총수의 위험을 담고 있지 않았다. 그저 한없이 나약하고 절박한 아버지의 울음 섞인 애원이었다. 그 아이를 살릴 수 있다면 그렇게 하시오. 제발 내 딸 아이를 살려주시오. 그 말을 끝으로 아내의 죽음 이후 단 한 번도 보인 적 없었던 그의 눈물이 봇물 터지듯 쏟아져 나왔다. 그는 더 이상 억만장자 박현준이 아니었다. 그는 그저 무너져 내린 한 명의 아버지일 뿐이었다. 서울대학교 병원 밖에는 굵고 젖은 눈송이가 소리 없이 내리고 있었다. 순식간에 서울은 하얀 침묵 속에 잠겼다. 하지만 병원 안의 침묵은 그보다 더 무겁게 모든 이의 숨통을 짓눌렀다. 박현주는 딸의 침대 발치에 앉아 두 손에 얼굴을 묶고 있었다. 민서는 병원 시트 아래서 작은 가슴을 희미하게 오르내리며 창백한 얼굴로 누워 있었다. 온몸에는 복잡한 튜브들이 얽혀 있었다. 전날 밤 그는 마침내 자신이 경멸했던 보모 강서연의 골수를 받기로 결정했다. 그는 안도감을 느낄 것이라 생각했지만 대신 그의 마음을 채운 것은 텅 빈 공허함과 앞으로 닥칠 일에 대한 끔찍한 공포였다. 얼마 지나지 않아 김진우 박사가 지친 눈으로 클립보드를 들고 들어왔다. 민서 아가씨의 상태가 위급하여 최우선 순위로 일정을 잡았습니다. 이식 수술은 내일 아침으로 예정되었습니다. 박현준의 숨이 멎는 듯했다. 내일이라고요? 네. 하지만 회장님께서도 아셔야 할 것이 있습니다. 이것은 매우 위험한 수술입니다. 아가씨의 몸이 너무 쇠약합니다. 완벽하게 일치하는 기증자를 찾았다고 해도 성공 확률은 낮습니다. 그 말들은 사형 선고처럼 공중에 매달렸다. 박현주는 밀려오는 슬픔을 막으려는 듯 손으로 입을 막았다. 낮다니요. 그의 목소리가 갈라졌다. 내 딸이 수술대 위에서 죽는 것을 지켜봐야 할지도 모른다는 겁니까? 병실 구석에 서 있던 서연이 앞으로 나섰다. 그녀의 손은 떨렸지만 목소리는 단호했다. 제가 하겠습니다. 박현주는 고통으로 붉어진 눈으로 그녀를 돌아보았다. 당신도 들었잖소. 확률이 희박하다고. 세상 누구도 당신에게 고마워하지 않을 이 고통을 당신은 왜 감수하려는 거요? 왜 당신 목숨까지 거는 거냐는 말이요. 서연은 그의 시선을 조용한 힘으로 마주했다. 몇 년 전 돌아가신 사모님께서 저를 거두어 주시지 않았다면 저는 이미 죽은 목숨이나 마찬가지였을 겁니다. 사모님께서는 제게 살 기회를 주셨습니다. 이제는 제가 그 기회를 민서 아가씨에게 돌려줄 차례입니다. 그녀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회장님 댁이 아니었다면 저는 이 자리에 없었을 겁니다. 그러니 제 골수가 유일한 희망이라면 저는 기꺼이 줄 겁니다. 설령 제게 아무것도 남지 않게 되더라도요. 그 말들은 그 어떤 재정적 손실보다도 더 아프게 그의 심장을 때렸다. 그는 반박하고 싶었지만 목이 메어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침묵만이 그의 패배를 인정하고 있었다. 아침은 빠르게 밝아왔다. 간호사들이 서연을 수술실로 옮겼다. 그녀의 얼굴은 평온했지만
심장은 미친 듯이 뛰고 있었다. 그녀는 돌아가신 어머니가 남겨주신 작은 은 십자가를 손에 꽉 쥐고 나지막이 기도를 속삭였다. 다른 복도 끝에서는 민서가 수술 준비를 하고 있었다. 작은 손에는 절대 놓지 않으려는 인형이 쥐어져 있었다. 박현주는 두 수술실 사이를 오가며 서성였다. 가슴이 쇠사슬로 조여오는 듯 답답했다. 세계 최고의 부자는 이제 속수무책이었다. 그는 그저 보이지 않는 존재에게 간절히 애원할 뿐이었다. 제발, 제발 저들을 살려주세요. 몇 시간 같은 시간이 흘렀다. 닫힌 수술실 문 위로 붉은 등이 켜져 있었다. 그는 간호사들이 바쁘게 움직이는 소리, 의사들의 짧은 지시, 그리고 자신의 심장 박동처럼 울리는 기계의 리듬 소리를 들었다. 마침내 김 박사가 마스크를 내리며 모습을 드러냈다. 잠시 동안 그의 표정을 읽을 수 없었다. 박현준의 다리가 풀릴 뻔했다. 성공입니다. 김 박사가 마침내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기적적으로 성공했습니다. 두 사람 모두 안정적입니다. 순간 박현준은 움직일 수 없었다. 그리고 한꺼번에 모든 무게가 사라지는 것을 느꼈다. 그는 두 손으로 얼굴을 감쌌다. 한때 눈물을 나약함의 상징이라 여겼던 남자는 이제 걷잡을 수 없는 흐느낌을 터뜨리며 자유롭게 눈물을 흘렸다. 간호사들이 아직 쇠약한 채로 누워있는 서연에게 소식을 전하자 그녀는 눈을 감고 입가에 부드러운 미소를 지었다. 주님 감사합니다. 그녀가 속삭였다. 그 소식은 병원 전체에 불처럼 퍼져나갔다. 간호사들은 박수를 쳤고 의사들은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다. 민서의 병실에서는 기계들이 꾸준히 울리며 작은 몸이 굳건히 버텨내고 있음을 알렸다. 몇 시간 후 아이가 눈을 떴을 때 그녀가 내뱉은 첫 단어는 희미했지만 분명했다. 서연, 언니, 날들이 주가 되었다. 두 사람은 천천히 회복했다. 민서의 뺨에 혈색이 돌아왔고 서연은 조심스러운 걸음걸이였지만 당당하게 복도를 걸었다. 박현주는 서연의 병실을 자주 찾았다. 처음에는 어색하게 앉아있기만 하다가 점차 자유롭게 이야기를 나누기 시작했다. 어느 날 저녁 서울항 너머로 해가 지고 있을 때 그가 부드럽게 말했다. 나는 당신에게 내 딸의 목숨을 빚졌소. 평생 갚아도 다 갚지 못할 빚을. 서연은 부드럽게 고개를 저었다. 그것은 빚이 아닙니다, 회장님. 가족이니까요. 몇 달 후 박현준의 저택은 더 이상 예전 같지 않았다. 민서가 대리석 복도를 웃으며 뛰어다녔고 인형을 쫓아다녔다. 박현준은 더 이상 차갑게 거리를 두지 않고 부드러워진 마음으로 그 모습을 지켜보았다. 그리고 거기에는 서연이 있었다. 낡은 유니폼이 아닌 민서 곁 피아노 의자에 앉아 작은 손이 건반 위를 누르도록 이끌어주는 모습으로. 그녀는 더 이상 부모가 아니었다. 그녀는 그 집의 일부였고 그들의 이야기의 일부였으며 그들의 치유의 일부였다. 기적이 일어난 후 몇 달 동안 박현준의 저택에는 작은 변화의 바람이 불기 시작했다. 한때 정막과 슬픔만이 감돌던 대리석 복대는 이제 민서의 웃음소리가 울려 퍼졌다. 아이는 하루가 다르게 건강을 되찾았고 그 생기는 집안 전체에 온기를 불어넣었다. 하지만 그 온기 속에는 미묘하고 어색한 긴장감이 함께 감돌았다. 그 긴장감의 중심에는 강서연이 있었다. 박현주는 그녀에게 어떻게 감사를 표해야 할지 알지 못했다. 돈이나 높은 직책은 그녀가 베푼 희생에 대한 모욕처럼 느껴졌다. 그래서 그는 서툰 방식으로 그녀에게 존중을 표하기 시작했다. 그는 수십 년간 지켜온 집안의 엄격한 규칙들을 스스로 깨뜨렸다. 어느 날 저녁 그는 저택의 집사장과 사용인들이 모두 지켜보는 앞에서 서연에게 거대한 마후간이 식탁에 함께 앉을 것을 권했다. 그 식탁은 오직 박씨 가문의 사람들만이 앉을 수 있는 신성한 장소였다.
서연은 당황하며 손사래를 쳤지만 박현준의 단호한 눈빛에 마지못해 자리에 앉았다. 그날의 저녁 식사는 모두에게 고문과도 같았다. 사용인들은 어찌할 바를 몰라 수군거렸고 서연은 바늘 방석에 앉은 듯 불편해했으며 박현준은 어색한 침묵을 깨기 위해 애썼다. 그날 이후 저택 안에 보이지 않는 질서는 조용히 무너지기 시작했다. 소문은 담장을 넘어 빠르게 퍼져나갔다. 서울의 상류층 사교계는 들끓었다. 최고급 호텔 라운지에서 열린 재벌가 부인들의 티타임에서 그들의 대화는 온통 박현준과 그의 집 보모에 대한 이야기뿐이었다. 들었어요. 박 회장이 그 보모를 가족 식사에 앉혔다지 뭐예요. 세상에 핏줄을 섞은 것만으로도 끔찍한데 이제는 겸상까지 한다니. 한 부인이 찻잔을 내려놓으며 혀를 찼다. 다른 이가 맞장구를 쳤다. 성진그룹의 체면이 말이 아니겠어요. 근본도 모르는 여자의 골수를 받은 것도 모자라서. 박 회장이 단단히 홀린 게 틀림없어요. 그들의 말 속에는 호기심을 가장한 경멸과 시기심이 가득했다. 박현준의 행동은 그들이 평생 지켜온 계급과 혈통이라는 견고한 성벽에 금을 내는 위험한 이단 행위였다. 이러한 소문은 성진그룹의 심장부인 이사회에도 흘러 들어갔다. 회사의 주가는 미동도 없었지만 보이지 않는 브랜드 이미지와 신뢰도에 대한 우려가 고개를 들기 시작했다. 이사들은 박현준의 최근 행동들이 회사를 불안정한 위험에 노출시키고 있다고 판단했다. 마침내 박현준의 아버지 때부터 그룹을 지켜온 원로 이사가 총대를 메고 그의 집무실을 찾았다. 그는 정중하게 허리를 숙였지만 그의 눈빛은 단호했다. 회장님 주주들이 우려하고 있습니다. 회장님의 사생활과 관련된 최근의 일들이 언론에 오르내리면서 회사의 대외적인 이미지에 타격이 가고 있습니다. 박현준은 거대한 통유리창 너머로 서울의 정영을 내려다보며 차갑게 대꾸했다. 내 딸을 살린 여인을 존중하는 것이 회사의 이미지에 어떤 타격을 준다는 말이오. 원로 이사는 한숨을 내쉬었다. 세상은 회장님의 생각처럼 진실만을 보지 않습니다. 그들은 자극적인 이야기만을 소비할 뿐입니다. 총수의 개인적인 스캔들은 곧 그룹 전체의 리스크로 번질 수 있습니다. 그의 말은 정중했지만 그 안에는 명백한 경고가 담겨 있었다. 회사를 위해 개인적인 감정을 정리하라는 무언의 압력이었다. 하지만 박현준은 더 이상 그들의 논리에 얽매이지 않았다. 그는 이미 돈과 명예보다 더 소중한 것을 깨달았기 때문이었다. 결전의 날은 화요일 오후에 찾아왔다. 박현준은 자신이 물려받고 확장시킨 제국 성진그룹의 이사회 회의실에 앉아 있었다. 긴 오크 테이블 주위로 잘 차려입은 남녀들이 무거운 표정으로 앉아 있었다. 이사회 의장이 목을 가다듬고 입을 열었다. 박현준 회장님, 어렵게 말씀을 드립니다만 주주들은 회장님의 최근 행보와 그로 인한 대중의 관심이 회사의 이미지에 심각한 손상을 입혔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박현준은 의자의 등을 기댔다. 맥박은 빨라졌지만 얼굴은 평온했다. 내 딸의 목숨을 구해준 여인에 대한 이야기, 마리오 테이블 위로 불편한 술렁임이 지나갔다. 의장은 말을 이었다. 인식의 문제입니다. 회장님께서 이 이야기를 언론에 내세우는 것에 대해 파트너사들이 불안해하고 있습니다. 사적인 문제와 비즈니스의 경계를 흐리고 있다는 평입니다. 내세우다니 박현준의 목소리가 날카로워졌다. 나는 진실을 말했을 뿐이오. 그 진실이 내 딸을 살렸소. 그것이 그들을 불안하게 한다면 아마도 그들은 자신들이 어떤 사업을 하고 있는지 다시 생각해 봐야 할 거요. 의장의 눈빛이 불편하게 흔들렸다. 박현준 회장님, 이사회는 표결을 거쳤습니다. 회사의 안정을 위해 금일부로 회장님께서는 대표이사직에서 물러나실 것을 요청하는 바입니다. 무겁고 절대적인 침묵이 흘렀다. 박현준의 턱이 단단해졌다.
수년 동안 성진그룹은 그의 요새이자 그의 지배력을 증명하는 수단이었다. 그런데 이제 와서 한때 그의 호의를 구걸했던 바로 그 사람들에게 그것을 빼앗기게 된 것이다. 그는 천천히 일어나 옷매무새를 바로잡았다. 당신들의 직함이나 실컷 가지시오. 그가 차갑게 말했다. 나는 당신들이 절대 돈으로 살 수 없는 것을 가졌으니. 그는 돌아섰고 그의 구두 소리는 마치 판결처럼 회의실에 울려 퍼졌다. 그날 저녁 저택은 따뜻한 벽난로 불빛으로 가득했다. 강서연은 피아노 의자에 앉아 민서가 간단한 멜로디를 연주하는 것을 돕고 있었다. 박현주는 지친 어깨와 그늘진 얼굴로 조용히 들어섰다. 서연은 무언가 변했다는 것을 감지하고 고개를 들었다. 무슨 일 있으셨습니까? 그녀가 부드럽게 물었다. 그들이 나를 해임했소. 그의 목소리는 아무런 감정도 담겨 있지 않았다. 이 사회에서 나는 더 이상 성진그룹을 운영하지 않소. 서연의 눈이 커졌다. 죄송합니다. 그가 고개를 저었다. 미안해 할 것 없소. 어차피 진짜 내 것도 아니었으니. 진짜 내 것은 여기 있어. 그는 올바른 음을 치고 자랑스럽게 웃는 민서를 가리켰다. 그리고 여기도. 그는 서연을 보며 덧붙였다. 잠시 동안 따뜻하고 말없는 침묵이 방을 채웠다. 그때 민서가 작은 손으로 박수를 치며 웃음으로 그 침묵을 깼다. 아빠 서연 언니가 이 노래 가르쳐줬어요. 들어보세요. 박현주는 마음이 편안해지는 것을 느꼈다. 그는 회사를 잃었을지 모르지만 그보다 더 위대한 것, 진실된 삶을 얻었다. 박현준 회장의 해임 소식은 그가 성진그룹의 문을 나서는 순간 대한민국 전체를 뒤흔드는 태풍이 되었다. 모든 신문과 방송 온라인 포털의 헤드라인이 그의 이야기로 도배되었다. SJ그룹 박현준 회장 경영권 박탈. 부모의 골수로 딸 살린 재벌 총수 그 이면의 진실은. 그리고 그 중심에는 단숨에 전국적인 유명 인사가 된 강서연의 이름이 있었다. 서울의 천사 강서연은 누구인가? 기자들은 박현준의 저택 문 앞에 진을 쳤다. 카메라 플래시는 밤낮으로 터졌고 드론이 저택 상공을 배회했다. 언론은 그녀의 이야기를 입맛대로 재단했다. 어떤 매체는 그녀를 가난하지만 고결한 희생의 아이콘으로 묘사했고 또 다른 매체는 그녀를 재벌가의 비극을 이용해 신분 상승을 노리는 교활한 기회주의자로 그렸다. 진실은 그들의 관심사가 아니었다. 그들에게 필요한 것은 오직 대중의 시선을 끌 자극적인 이야기뿐이었다. 박현주는 서재에서 조용히 이 모든 광경을 지켜보았다. 그의 얼굴은 분노로 굳어 있었다. 그들은 감히 서연의 숭고한 희생을 추잡한 스캔들로 변질시키고 있었다. 그는 더 이상 언론이 이 이야기의 주도권을 쥐고 흔들도록 내버려 둘 수 없다고 결심했다. 그가 직접 이 이야기의 마침표를 찍어야 했다. 며칠 후 매년 서울의 최상류층이 모두 모이는 자선갈라에 초대장이 도착했다. 수년 동안 그는 죽은 아내를 그리며 홀로 참석했던 행사였다. 그날 밤 그는 서연에게 말했다. 갈래 갑시다. 우리 셋이서 함께. 서연은 놀라 눈을 동그랗게 떴다. 제가 어떻게 그런 자리에. 그녀는 손사래를 쳤다. 자신은 그런 화려한 세계에 어울리지 않는 사람이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박현준의 의지는 단호했다. 더 이상 숨지 않을 것이오. 세상이 당신을 그리고 우리를 똑똑히 보게 만들어야 하오. 갈라가 열리는 밤 호텔 앞은 수백 개의 카메라 플래시로 대낮처럼 밝았다. 검은 세단들이 줄지어 도착했고 대한민국을 움직이는 권력자들이 차례로 내렸다. 박현준의 리무진이 멈춰 서자 군중은 숨을 죽였다. 문이 열리고 그가 모습을 드러냈다. 혼자가 아니었다. 그의 한쪽 팔에는 서연이 다른 한 손에는 민서가 잡혀 있었다. 서연은 보석 하나 없이도 기품이 넘치는 심플한 네이비 드레스를 입고 있었다.
그녀의 존엄성이 그 어떤 보석보다도 밝게 빛났다. 카메라가 미친 듯이 터져 나왔다. 기자들의 질문이 폭포처럼 쏟아졌다. 회장님, 이 여인은 누구입니까? 새로운 가족입니까? 경영권 박탈에 대해 후회하십니까? 박현주는 계단 꼭대기에서 멈춰 섰다. 그의 목소리는 굳건하고 단호하게 소음을 갈랐다. 이것은 추문도 자선도 동정도 아닙니다. 이것은 나의 진실입니다. 강서연 씨는 내 딸의 목숨을 구했습니다. 그녀는 내 딸의 생명의 은인이며 나의 가족입니다. 만약 당신들의 편견이 그 명예를 알아보지 못한다면 그것은 당신들의 눈이 먼 탓입니다. 그들이 연 회장으로 들어서는 순간 거대한 홀은 순간적으로 정적에 휩싸였다. 크리스탈 샹들리에 아래 수백 명의 눈이 일제히 그들에게 향했다. 어떤 이는 노골적인 경멸을, 어떤 이는 당혹스러운 호기심을 드러냈다. 수군거리는 소리가 파도처럼 밀려왔다. 세상에 정말로 데리고 왔어. 제정신이 아니군. 박현주는 그 모든 시선을 아무렇지 않게 받아내며 서연과 민서를 그들의 테이블로 안내했다. 그의 자세는 조금도 위축되지 않았다. 하지만 그때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졌다. 한 원로 정치인의 미망인으로 사교계에서 깊은 존경을 받는 노부인이 자리에서 일어나 그들에게 다가왔다. 그녀는 서연의 손을 잡았다. 그녀의 목소리는 슬픔으로 잠겨 있었다. 내 손주도 백혈병으로 세상을 떠났소. 그때 내 손주에게도 당신 같은 천사가 있었더라면. 그녀의 말은 연 회장 전체에 울려 퍼졌다. 그녀의 공개적인 인정은 모든 조롱과 비난을 잠재우는 힘이 있었다. 그녀를 시작으로 다른 사람들이 다가오기 시작했다. 자식을 잃은 부모들, 손주를 먼저 떠나보낸 노인들, 상실의 아픔을 아는 낯선 이들이었다. 그들은 차례로 서연에게 다가와 그녀에게 감사하고 그녀를 축복했다. 서연의 눈에는 눈물이 고였다. 박현주는 그녀의 곁에 서 있었다. 숨지 않고 당당하게. 멸시의 파도는 어느새 박수 소리로 바뀌어 있었다. 모든 사람이 박수를 친 것은 아니었지만 그 소리는 홀을 채우고도 남을 만큼 컸다. 그것은 경멸보다 강한 존중의 소리였다. 그날 밤 갈라를 마치고 저택으로 돌아온 후 세 사람은 벽난로 앞에 앉았다. 민서는 박현준의 품에 안겨 잠들어 있었다. 서연은 조용한 미소를 지으며 그 옆에 앉아 있었다. 박현준이 나지막하지만 분명한 목소리로 말했다. 나는 한때 권력이 부하 직함에 있다고 생각했소. 하지만 오늘 밤 나는 진정한 힘이 진실에 있다는 것을 배웠소. 당신이 내게 그것을 주었소. 당신이 민서에게 생명을 주었고 내게는 다시 한번 가치 있는 남자가 될 이유를 주었지. 서연은 그를 바라보았다. 그녀의 눈이 반짝였다. 그녀는 살짝 고개를 숙였다. 저는 그저 제가 가진 것을 드렸을 뿐입니다. 나머지는 회장님께서 바꾸신 것입니다. 그 순간 벽난로의 불빛이 바닥으로 쏟아져 내렸다. 세상은 여전히 수군거렸지만 그의 성벽 안에서 그는 더 진정한 불을 발견했다. 사랑, 충성심, 그리고 그 어떤 이사회도 빼앗을 수 없는 정의를. 박현주는 회사를 잃었지만 세상 앞에서 자신의 새로운 가족을 지켜냈다. 갈래서의 폭풍이 지나간 후 박현준의 저택에는 조심스러운 평화가 찾아왔다. 세상은 여전히 그들의 이야기를 떠들어댔지만 적어도 저택의 높은 담장 안에서는 세 사람이 온전한 가족으로서의 시간을 보낼 수 있었다. 민서는 하루 종일 서연의 곁을 졸졸 따라다녔고 박현준은 서재에 틀어박혀 있기보다 거실에서 그 모습을 지켜보는 일이 많아졌다. 하지만 그 평화는 오래가지 않았다. 어느 잿빛 아침 우편물 더미 속에 낡고 허름한 편지 한 통이 섞여 있었다. 보내는 사람의 주소도 없이 그저 강서연 귀하라고 쓰인 서툰 글씨. 서연은 그 필체를 본 순간
심장이 쿵 내려앉는 것을 느꼈다. 그것은 그녀가 애써 잊으려 했던 과거로부터 온 소식이었다. 그녀는 떨리는 손으로 편지 봉투를 뜯었다. 접힌 종이를 펼치자 잉크가 번진 글씨들이 눈에 들어왔다. 서연 언니, 나 다솜이야. 뉴스에서 언니 소식 들었어. 온 동네 사람들이 언니 이야기로 떠들썩해. 우리가 상상도 못했던 대단한 사람이 되었더라. 그런데 언니, 여기 상황이 너무 안 좋아. 아버지가 편찮으신데 병원비가 산더미처럼 쌓여서 감당이 안 돼. 사람들은 여전히 우리 가족을 손가락질해. 우린 구제불능이라고. 너무 무서워, 언니. 혹시 도와줄 수 있을까? 서연은 편지를 천천히 접었다. 벽난로가 타오르고 있었지만 뼛속까지 시린 한기가 몰려왔다. 전라남도 산천군. 그곳은 그녀에게 또 다른 세상이었다. 먼지 나는 시골길 낡고 비좁은 목조 주택 학교 내내 그녀를 따라다녔던 빚쟁이의 딸이라는 속삭임. 그녀는 그 모든 과거를 서울에서의 시간과 박현준 저택의 높은 벽 아래 묻어버렸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이제 그것이 발톱을 드러내며 다시 그녀를 붙잡고 있었다. 그날 저녁 박현준은 그녀의 침묵을 눈치챘다. 민서는 피아노 레슨에 대해 제잘거렸지만 서연은 거의 음식에 손을 대지 않았다. 아이가 잠자리에 든 후 박현준이 부드럽게 물었다. 무슨 일 있소? 그녀는 말없이 그에게 편지를 건넸다. 그가 편지를 읽는 동안 미간에 깊은 주름이 잡혔다. 당신 가족 말이오. 서연이 고개를 끄덕였다. 산천을 떠난 이후로 몇 년간 연락하지 않았습니다. 너무 가난했고 사람들이 저희를 비웃었습니다. 사촌인 다솜이가 유일하게 저를 외면하지 않았던 아이입니다. 그녀의 눈이 흐려졌다. 하지만 그곳으로 돌아간다는 건 제가 도망쳐왔던 모든 것과 마주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수치심, 그리고 우리는 절대 중요한 사람이 될 수 없다고 말하던 그 목소리들. 바로 그때 그의 비서에게서 연락이 왔다. 박현준은 태블릿 PC를 건네받아 화면을 확인했다. 그의 얼굴이 차갑게 굳었다. 화면에는 한 타블로이드 신문에 자극적인 헤드라인이 떠 있었다. 서울의 천사상골 소녀의 눈물겨운 과거를 파헤치다. 기사는 냉소적인 시선으로 그녀를 묘사했다. 그녀가 뿌리를 버리고 서울로 도망쳤으며 이제 와서 재벌가의 부와 명성을 누리는 동안 고향의 가족들은 고통 속에서 신음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서연은 기사를 읽다가 종이를 구겨버렸다. 눈물이 눈가를 태울 듯 뜨거웠다. 그들은 절대로 저를 있는 그대로 보지 않을 거예요. 그들에게 저는 여전히 그 허름한 집의 가난한 계집애일 뿐이에요. 박현준이 그녀에게 다가왔다. 그렇다면 당신이 누구인지 보여주시오. 말이 아니라 당신의 존재로. 돌아갑시다. 그들과 마주하는 거요. 그는 그녀의 어깨를 잡았다. 그의 손길은 단단하고 부드러웠다. 세상이 당신이 누구인지 보게 하시오. 아이의 목숨을 구한 여인 고통을 힘으로 바꾼 여인을. 두렵소. 서연은 목이 맨 목소리로 인정했다. 두렵습니다. 그 거리를 다시 걷는 것이, 그들의 비웃음 소리를 듣는 것이 아무것도 변하지 않았을까봐 두렵습니다. 그가 그녀의 어깨를 부드럽게 감쌌다. 용기란 두려움이 없는 게 아니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아가는 것이지. 그리고 당신은 혼자 걷지 않을 거요. 민서와 내가 함께 갈 테니. 그렇게 결정되었다. 일주일 후 그들은 서울을 떠나 남쪽으로 향하는 KTX에 몸을 실었다. 민서는 창문에 얼굴을 대고 넓게 펼쳐진 논과 낮은 산들을 보며 감탄했다. 박현준은 조용히 앉아 서연을 빚어낸 그 낯선 세상을 눈에 담았다. 산천군에 도착했을 때 속삭임이 즉시 그들을 따라붙었다. 사람들은 가게 창문 너머로 그들을 훔쳐보며 값비싼 검은색 SUV가
읍내의 오래된 길을 굴러가는 것을 보며 수군거렸다. 길의 끝에는 페인트가 벗겨지고 현관이 내려앉은 낡은 집이 서 있었다. 다솜이 뛰쳐나왔다. 그녀의 눈은 눈물로 가득했다. 서연 언니, 그녀는 사촌의 목을 끌어안고 울었다. 서연도 그녀를 꽉 안았다. 익숙한 마당 삐뚤어진 울타리, 어린 시절의 메아리가 그녀의 심장을 아프게 찔렀다. 집 안에서 그녀는 낡은 안락의자에 앉아 해진 수건에 기침을 해대는 외삼촌을 발견했다. 그는 그녀를 보고 눈을 크게 떴다. 서연이냐, 내 어미를 쏙 빼닮았구나. 방 안에서는 병과 절망의 냄새가 났다. 청구서가 식탁에 쌓여 있었고 벽지는 누렇게 변색되어 있었다. 박현주는 민서의 손을 잡고 구석에 어색하게 서 있었다. 부유함에 익숙한 남자에게 이 가난은 숨막히는 무게. 서연은 외삼촌 댁 현관에 서서 먼지 나는 길거리를 맨발로 뛰어다니는 산천의 아이들을 바라보았다.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공기를 가로질렀지만 그만큼이나 현관에 앉아 쉬는 남자들의 기침소리와 비닐봉지에 담긴 식료품을 힘겹게 나르는 어머니들의 지친 발걸음 소리도 선명했다. 그녀는 이 삶을 본 적이 있었다. 그것은 그녀가 도망쳤던 삶이었고 그녀의 가족을 거의 집어삼킬 뻔했던 삶이었다. 이제 그녀는 돌아왔고 다음 세대가 오직 고군분투와 침묵만을 물려받는 것을 거부하기로 결심했다. 아침 식사 때 그녀는 부엌 식탁 위에 서류들을 펼쳐놓았다. 잠 못 이루는 밤 동안 호텔 메모장에 휘갈겨 쓴 계획들이었다. 지역 보건소 골수 기증자 등록 운동 지역 아이들을 위한 장학금. 다솜은 자랑스러움과 의심이 반반 섞인 눈으로 그녀를 지켜보았다. 언니 사람들이 이 모든 걸 하게 놔둘 것 같아. 여기 사람들은 쉽게 안 변해. 어떤 사람들은 아직도 신문에 난 언니 이름만 봐도 침을 뱉는다고. 서연의 눈빛이 단단해졌다. 그럼 침 뱉으라고 해. 난 그 사람들 인정받으려고 이 일 하는 거 아니니까. 난 아이들을 위해서, 우리 같은 가족들을 위해서 하는 거야. 박현준이 눅눅한 여름 더위 속에서도 커프스링크를 매만지며 내려왔을 때 그는 그 계획들을 보았다. 내 지원을 받을 거요. 그는 망설임 없이 말했다. 보건소를 짓고 등록운동을 시작하고 뭐든지 필요한 건 다 하시오. 그는 즉시 서울에 있는 비서에게 연락해 윤지수 재단의 자금을 산천군으로 돌리라고 지시했다. 그 재단은 아내를 기리기 위해 설립되었지만 실질적인 활동은 거의 없었다. 이제야 비로소 그 재단은 진정한 의미를 찾게 된 것이었다. 다음 주 산천군 곳곳에 포스터가 붙었다. 주민간담회, 우리 마을의 새로운 미래를 위하여. 포스터에는 강서연의 이름과 함께 성진그룹의 로고가 선명하게 박혀 있었다. 간담회가 열리는 날 밤 읍내 교회 강당은 사람들로 가득 찼다. 호기심 어린 사람들, 회의적인 사람들, 그리고 일부는 노골적으로 적대적인 사람들이었다. 나무 의자는 그녀를 어릴 때부터 알았던 이웃들, 그녀를 바닥이나 닦고 굶주리던 소녀로 기억하는 이웃들의 무게에 삐걱거렸다. 서연은 강단 앞에 섰다. 그녀의 손은 연단 위에서 굳건했다. 제가 돌아온 것은 산천이 더 나은 대접을 받을 자격이 있다고 믿기 때문입니다. 그녀가 입을 열었다. 우리는 너무 많은 아이들을 묻었습니다. 너무 많은 꿈들을 묻었습니다. 어떤 가족도 치료를 감당할 수 없거나 세상이 그들을 구할 가치가 없다고 말하기 때문에 아이를 잃어서는 안 됩니다. 저는 압니다. 저는 제 동생을 그런 식으로 잃었습니다. 방 안에 술렁임이 일었다. 몇몇은 고개를 끄덕였지만 다른 이들은 얼굴을 찌푸렸다. 뒤쪽에 있던 한 남자가 크고 날카로운 목소리로 말을 끊었다. 너는 우리를 버렸어, 서연아. 너는 북쪽으로 도망가서 부자 놈들을 위해 일했지. 이제 와서 그놈들 돈을 가지고 돌아와서 우리한테 어떻게 살라고 가르치는 거야.
강당은 불안한 수군거림으로 술렁였다. 서연은 속이 울렁거렸지만 턱을 치켜들었다. 네, 저는 떠났습니다. 머무는 것이 곧 죽음을 의미했기 때문에 떠났습니다. 하지만 저는 잊지 않았습니다. 저는 이 마을을 가슴에 품고 다녔습니다. 그리고 이제 더 나은 것을 만들 기회를 가지고 돌아왔습니다. 제가 여러분보다 낫다고 생각해서가 아니라 아무것도 갖지 못하는 것이 어떤 것인지 알기 때문입니다. 더 날카로운 목소리가 외쳤다. 우리는 구걸 따위는 필요 없어. 우리는 박 회장의 돈이 우리에게 뭘 하라고 지시하는 걸 원치 않아. 그 목소리의 주인은 최민국이었다. 그는 산천에서 나고 자랐으며 한 번도 이곳을 떠나본 적 없는 남자였다. 그는 지역의 작은 토착 세력들을 이끌고 있었고 그의 마음속에는 외부인에 대한 뿌리 깊은 불신과 변화에 대한 두려움이 가득했다. 서연이 떠난 후 그는 마치 자신이 이 마을의 유일한 수호자인 것처럼 행세해왔다. 서연이 대답하기 전에 박현준이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의 존재감에 강당이 조용해졌다. 이것은 돈에 관한 것이 아니오. 그가 단호하게 말했다. 이것은 생명에 관한 것입니다. 제 딸은 오늘 강서연 씨의 골수 덕분에 살아있습니다. 그녀가 한 생명을 구할 수 있다면 더 많은 생명을 구할 수 있습니다. 만약 여러분이 자존심 때문에 그녀를 거부한다면 여러분은 여러분의 쓴맛 때문에 아이들이 죽게 내버려 두는 것입니다. 교회 강당은 침묵에 휩싸였다. 몇몇은 부끄러운 듯 시선을 피했다. 다른 이들은 팔짱을 낀 채 투덜거렸다. 하지만 앞줄에 앉아있던 야위고 허약해 보이는 아들의 손을 잡고 있던 한 여인이 천천히 일어섰다. 그녀의 목소리가 떨렸다. 제 아들은 몇 년째 앓고 있습니다. 우리는 검사받을 돈도 없었습니다. 이 보건소가 제 아들에게 기회를 준다는 의미라면 저는 누가 돈을 대든 상관없습니다. 저는 찬성합니다. 그 말을 시작으로 분위기가 바뀌었다. 동의의 수군거림이 일어났다. 사람들은 서로를 바라보며 자존심과 희망의 무게를 저울질했다. 주민간담회 이후 산천에는 미묘한 전운이 감돌았다. 강서연의 진심은 많은 사람의 마음을 움직였지만 최민국과 그를 따르는 이들의 저항은 더욱 거세고 교묘해졌다. 그들은 더 이상 공개적인 장소에서 소리치지 않았다. 대신 그들은 어둠 속에서 움직이며 마을 전체에 불신과 공포의 씨앗을 뿌리기 시작했다. 보건소 설립을 위한 첫 삽을 뜨자마자 그들의 방해 공작은 본격적으로 시작되었다. 밤사이 공사장에 쌓아둔 자재들이 사라지는 일이 비일비재했고 인부들을 향한 익명의 협박 전화가 빗발쳤다. 외지인들의 돈에 영혼을 팔았다는 식의 비난이 담긴 전단지가 밤마다 마을 곳곳에 뿌려졌다. 서연은 흔들리지 않으려 애썼다. 그녀는 매일 아침 누구보다 먼저 공사 현장에 나가 인부들을 격려하고 밤늦게까지 남아서 흩어진 자재들을 정리했다. 그녀의 헌신적인 모습에 인부들도 점차 마음을 열고 그녀를 따랐다. 박현주는 서울에서 내려온 전문 보안팀을 배치하려 했지만 서연은 단호하게 반대했다. 이건 그들과 우리의 싸움이 아니에요. 이건 산천 사람들이 스스로 극복해야 할 문제예요. 외부의 힘이 개입하면 최민국 씨의 주장처럼 정말로 우리가 돈으로 마을을 지배하려는 것처럼 보일 거예요. 그녀의 말에 박현주는 어쩔 수 없이 물러섰지만 그의 마음은 불안감으로 가득했다. 그는 매일 밤 서울과 산천을 오가며 그녀의 곁을 지켰다. 어느 날 오후 서연은 외삼촌 댁 현관에 나뒹구는 붉은 페인트로 휘갈겨 쓴 낙서를 발견했다. 북으로 꺼져라 배신자. 다솜은 눈물을 흘리며 비누와 물로 그것을 지우려 했다. 서연은 그녀 옆에 무릎을 꿇고 함께 낙서를 문질렀다. 근육이 타는 듯 아팠지만 그녀는 멈추지 않았다. 그들이 원하는 대로 쓰게 내버려둬. 그래도 날 막을 순 없을 거야. 그날 밤 최민국은 읍내의 허름한 술집에서
자신의 추종자들을 모아놓고 목소리를 높였다. 저 계집애가 우리 산천을 더럽히고 있어 서울놈들 돈에 눈이 멀어서 우리 조상님들이 지켜온 순수함을 팔아넘기려 하고 있다고 그의 선동에 취기가 오른 남자들이 동조하며 고함을 질렀다. 그들은 보건소 개소식 날 그들의 정의를 보여주기로 결심했다. 그들은 그날을 심판의 날로 만들 계획을 세웠다. 마침내 보건소 개소식 날이 밝았다. 낡은 상가 건물을 개조한 보건소는 페인트 칠도 새로 하고 중고 가구로나마 구색을 갖추었다. 비록 대리석으로 지어진 화려한 건물은 아니었지만 서연에게는 그곳이 세상에서 가장 성스러운 성당처럼 보였다. 개소식 날 보건소 앞에는 수많은 사람이 모였다. 호기심 어린 눈으로 구경 나온 사람들, 그리고 진심으로 그녀를 응원하는 가족들이었다. 최민국과 그의 패거리는 길 건너편에 서서 팔짱을 낀 채 차가운 눈으로 그 광경을 지켜보았다. 그들의 존재만으로도 분위기는 팽팽하게 당겨졌다. 서연은 임시로 설치된 연단에 올라 마이크를 잡았다. 그녀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그 안에는 흔들림 없는 의지가 담겨 있었다. 이 보건소는 증오 위에 세워지지 않았습니다. 이 보건소는 희망 위에 세워졌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더 이상 아프지 않고 우리 부모님들이 더 이상 고통받지 않는 미래를 위한 희망입니다. 그녀의 말이 끝나기가 무섭게 길 건너편에서 고함이 터져 나왔다. 위선 떨지 마라. 내년이 우리에게 필요한 게 뭔지 어떻게 알아? 최민국이 확성기를 들고 소리쳤다. 그의 말에 추종자들이 동조하며 욕설을 퍼부었다. 분위기는 험악해졌다. 바로 그때였다. 누군가 던진 돌멩이 하나가 포물선을 그리며 날아와 보건소 유리창을 강타했다. 쨍그랑 하는 소리와 함께 유리가 산산조각 났다. 군중 속에서 비명이 터져 나왔다. 아이들이 울음을 터뜨리고 자원봉사자들이 황급히 사람들을 대피시켰다. 서연의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다. 그녀는 연단에서 내려와 깨진 유리창과 분노한 남자들 사이를 가로막고 섰다. 그녀의 목소리는 날카롭고 단호하게 울려 퍼졌다. 그만두세요. 당신들이 유리를 깰 수는 있어도 희망을 깨뜨릴 수는 없습니다. 증오에 찬 당신들의 목소리로 진실을 덮을 수는 없습니다. 그녀의 말은 칼날처럼 공기를 갈랐다. 잠시 동안 최민국조차도 주춤했다. 그의 부하들이 불안하게 술렁였다. 그때 군중 속에서 예상치 못한 함성이 터져 나왔다. 강서연 만세, 우리 보건소를 지키자. 그 목소리의 주인공은 간담회 때 아들의 손을 잡고 일어섰던 그 여인이었다. 그녀의 외침을 시작으로 보건소를 지지하던 사람들이 일제히 앞으로 나서며 인간 방패를 만들었다. 그들은 서연을 그리고 그들의 희망을 지키기 위해 기꺼이 몸을 던졌다. 어머니들이 아이들을 끌어안았고 아버지들이 서연의 앞을 가로막고 섰다. 최민국과 그의 패거리들은 당황했다. 그들은 자신들의 증오가 이토록 강력한 사랑과 마주하게 될 것이라고는 상상도 못했던 것이다. 잠시 동안의 대치 상황이 이어졌다. 양측의 분노와 희망이 허공에서 격렬하게 충돌했다. 그때 멀리서 경찰 사이렌 소리가 울려 퍼지기 시작했다. 최민국은 바닥에 침을 뱉었지만 그의 부하들은 꽁무니를 빼며 흩어지기 시작했다. 그는 패배감에 휩싸여 물러설 수밖에 없었다. 그들이 후퇴하자 박현준이 서연의 어깨에 손을 얹었다. 오늘 당신은 그들 누구보다도 더 강했소. 그가 속삭였다. 보건소 안에서는 자원봉사자들이 바닥에 유리 조각을 쓸어 담고 깨진 창문을 판지로 막았다. 그날 밤 서연은 지친 몸으로 현관 계단에 앉아 있었다. 땅거미가 내리는 하늘에는 매미 소리가 가득했다. 땀이 이마를 적셨지만 그녀의 마음은 놀랍도록 평온했다. 박현준이 그녀 옆에 앉았다. 그의 넥타이는 느슨하게 풀려 있었고 얼굴에는 피로가 역력했다. 그들은 당신을 공격할 거요.
그가 말했다. 그들은 모든 변화에 저항하겠지만 당신은 오늘 분위기를 바꿨소. 서연은 고개를 저었다. 아직 부족해요. 그들 중 일부는 여전히 저를 증오하고 절대로 저를 받아들이지 않을 거예요. 그가 그녀를 살폈다. 그들의 인정이 필요하오. 그녀의 시선이 끝없이 펼쳐진 들판 너머 수평선으로 향했다. 아니요. 저는 그들의 아이들이 살아야 한다는 것 그것뿐입니다. 그날 이후 보건소는 깨진 유리창과 빛나는 불빛을 가진 고통과 저항 속에서 태어난 연약하지만 완고한 희망의 등대로 그 자리를 지켰다. 최민국의 증오는 패배했지만 그의 싸움은 끝나지 않았다. 그는 이제 법이라는 또 다른 무기를 손에 쥐려 하고 있었다. 최민국에 대한 재판은 3주 후 군법원에서 시작되었다. 여름의 열기가 돌벽을 무겁게 짓눌렀지만 건물 안의 공기는 팽팽한 긴장감으로 팽팽했다. 기자들이 재판석을 가득 메웠고 모든 움직임에 카메라 플래시가 터졌다. 수년 동안 최민국은 산천의 거리를 거침없이 활보했다. 그의 목소리는 이성보다 컸고 그의 주먹은 법보다 강했다. 이제 그는 피고인석에 수갑을 찬 채 앉아 있었고 그의 얼굴은 분노로 뒤틀려 있었다. 서연은 증인석에 자리했다. 박현준이 그녀 곁에 있었고 민서와 다솜은 집에서 기다리고 있었다. 그녀는 최민국을 다시 마주하고 싶지 않았지만 그래야만 한다는 것을 알았다. 나를 위해서가 아니야. 그녀는 속으로 되뇌었다. 먼저 떠난 내 동생 선우를 위해, 민서를 위해, 그리고 더 나은 삶을 살 자격이 있는 모든 아이들을 위해. 검사는 명료하게 사건을 설명했다. 최민국이 폭력을 선동하고 재산을 파괴했으며 보건소에 있던 사람들의 생명을 위협했다는 것이었다. 자원봉사자들, 어머니들, 심지어 그 자리에 있었던 아이들까지 증인으로 나섰다. 그들은 차례로 혼돈과 화재, 그리고 공포에 대해 설명했다. 그리고 그들은 굴복하지 않고 굳건히 서 있던 서연에 대해 묘사했다. 그들의 말은 최민국을 지도자가 아닌 시대가 끝난 불량배로 그렸다. 서연의 차례가 되었을 때 그녀는 위장이 뒤틀리는 것 같았지만 흔들림 없는 걸음으로 증인석으로 걸어갔다. 법정은 숨을 죽였다. 그녀는 오른손을 들고 선수한 후 배심원단을 똑바로 바라보았다. 왜 산천으로 돌아왔습니까? 검사가 물었다. 그녀의 목소리는 조용했지만 단호했다. 저는 이 마을에 제 동생을 묻었습니다. 우리는 가난했고 돌봐줄 사람이 없었기 때문에 죽었습니다. 그때는 제가 바꿀 수 없었지만 지금은 바꿀 수 있습니다. 다른 가족이 그 고통을 겪지 않게 하기 위해 돌아왔습니다. 최민국과 그의 부하들이 당신을 공격했을 때 왜 떠나지 않았습니까? 그녀는 잠시 말을 멈췄다. 그녀의 시선이 칼날처럼 날카로운 최민국의 눈과 마주쳤다. 그리고 그녀는 다시 배심원단을 향해 고개를 돌렸다. 증오는 도망친다고 끝나지 않습니다. 오히려 더 자라날 뿐입니다. 제가 머물렀던 것은 사랑이 그것을 명령했기 때문입니다. 아이들은 침묵보다 더 나은 것을 받을 자격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녀가 말을 마쳤을 때 방은 조용했다. 판사의 의사봉 소리조차 그 고요함을 깨기를 주저하는 듯했다. 최민국의 변호사는 그녀를 기회주의자 비극을 이용해 자신을 드높이는 여자로 몰아가려 했다. 사실이지 않습니까? 그가 비웃었다. 당신은 지금 박 회장의 저택에서 가족처럼 살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이 박현준 씨의 부가 없었다면 존재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게 사실 아닙니까? 서연의 시선은 흔들리지 않았다. 네, 저는 그분 댁에서 살고 있습니다. 네, 박현준 회장님의 도움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부유함만으로는 이 보건소를 짓지 못했습니다. 그것이 불을 끄지 못했습니다. 그것이 증오에 맞서지 못했습니다. 사람들이 했습니다. 가족들이 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했습니다.
그것이 진실입니다. 그녀의 말은 종소리처럼 울렸다. 한때 그녀를 의심했던 사람들조차 부끄러운 듯 자리를 고쳐 앉았다. 결국 배심원단은 하루도 차에 안 되어 평결을 내렸다. 최민국은 선동재산 파괴, 생명위협 등 여러 혐의에 대해 유죄 판결을 받았다. 판사가 그에게 수년의 징역형을 선고하자 의사봉이 떨어졌다. 최민국은 폭발하며 소리쳤다. 이 마을은 절대로 내년 것이 될 수 없어 하지만 그의 목소리는 더 이상 무게를 갖지 못했다. 교도관들이 그를 끌고 나갔고 그의 말은 벽에 부딪혀 공허하게 메아리 쳤다. 밖에서는 군중이 기다리고 있었다. 서연이 햇빛 속으로 걸어 나오자 박수갈채가 터져 나왔다. 예의상치는 박수가 아니었다. 파도처럼 밀려오는 천둥 같은 박수였다. 가족들이 아이들을 들어 올렸고 자원봉사자들은 환호했으며 낯선 이들이 앞으로 나와 그녀에게 감사했다. 박현준이 그녀 곁에 나타나 보호하듯 그녀의 등에 손을 얹었다. 끝났소. 그가 중얼거렸다. 그녀는 부드럽게 고개를 저었다. 아니요, 증오와의 싸움은 결코 끝나지 않아요. 하지만 오늘 적어도 우리는 이겼습니다. 그 후 몇 달 동안 조용한 변화가 찾아왔다. 보건소는 정부 지원으로 확장되어 더 많은 병실과 직원을 갖추게 되었다. 서울의 의사들이 자원봉사를 왔고 학생들이 배우러 왔다. 그리고 이웃군에서도 가족들이 치료를 받으러 왔다. 깨진 창문은 한 지역 예술가가 기증한 글씨가 새겨진 유리로 교체되었다. 사랑은 두려움보다 강하다. 산천 자체도 변하기 시작했다. 한때 속삭임이 가득했던 곳에 이제 이웃들이 공개적으로 이야기했다. 한때 편견이 자유롭게 걸어 다녔던 곳에 이제는 귀 기울이는 이가 거의 없었다. 완벽하지는 않았다. 깊은 상처는 하룻밤에 아물지 않지만 새로운 무언가가 뿌리를 내렸다. 어느 날 저녁 보건소에서 긴 하루를 보낸 후 서연은 박현준과 함께 현관에 앉아 있었다. 민서는 마당에서 반딧불을 조추며 놀고 있었고 그 웃음소리가 땅거미 속으로 떠다녔다. 목련 꽃향기가 산들바람에 실려왔다. 박현준이 그녀에게 시원한 보리차 한 잔을 건넸다. 당신이 무슨 일을 해냈는지 알고 있소? 그가 부드럽게 물었다. 그녀는 희미하게 미소 지었다. 저는 혼자 한 일이 아무것도 없어요. 이건 결코 저에 관한 일이 아니었어요. 그가 그녀에게 더 가까이 다가앉았다. 그의 눈은 확고했다. 당신은 내 딸의 생명을 주었소. 이 마을에 희망을 주었지. 그리고 내가 잃어버렸다고 생각했던 것, 돈 이상의 것을 믿을 이유를 내게 주었소. 서연의 눈이 흘리지 않은 눈물로 반짝였다. 그리고 회장님께서는 제가 설 자리를, 지수 사모님과의 약속을 지킬 기회를 주셨어요. 저는 결코 그것을 잊지 않을 겁니다. 그들은 한동안 말없이 앉아 반딧불을 좇는 민서를 지켜보았다. 거의 죽을 뻔했던 아이가 이제 자유롭게 뛰어다니며 웃음이 끊이지 않고 미래가 활짝 열려있는 모습은 마치 한 편의 우화 같았다. 다음 일요일 예배에서 목사는 서연에게 연설을 부탁했다. 그녀는 한때 잊힌 소녀로 앉아있던 바로 그 나무 의자들 앞에서 회중 앞에 섰다. 그녀의 목소리는 맑게 울려 퍼졌다. 이 마을은 어둠을 보았지만 빛 또한 보았습니다. 우리의 가치를 재는 척도는 자존심도 돈도 증오도 아님을 기억합시다. 그것은 우리 가운데 가장 보잘것없는 사람들을 어떻게 돌보는가에 있습니다. 그것이 정의입니다. 그것이 사랑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산천을 앞으로 나아가게 할 것입니다. 회중이 일어서서 박수를 쳤다. 박수 소리가 교회를 가득 채웠다. 그리고 처음으로 서연은 자신이 외부인도 보모도 심지어 상징도 아니라고 느꼈다. 그녀는 온전하고 뿌리 내리고 평화로운 자기 자신이라고 느꼈다. 그날 밤 조지아 위로 별들이 밝게 빛날 때
서연은 선우와 윤지수, 그리고 그녀의 발걸음을 인도해준 모든 영혼을 위해 기도를 속삭였다. 그녀는 앞길이 쉽지 않을 것을 알았지만 그 길은 목적으로 가득 차 있을 것이고 목적은 두려움보다 강하다는 것을 배웠다. 산천에서 강서연의 이야기는 더 이상 부엌에서 속삭이거나 이사회에서 논쟁하는 이야기가 아니었다. 그것은 마을의 미래에 새겨진 증오에 맞서고 사랑이 꺾이지 않고 설 수 있다는 증거가 되었다. 그리고 그녀의 마음 깊은 곳에서 서연은 그 투쟁이 모든 눈물, 모든 상처, 모든 싸움의 가치가 있었다는 것을 알았다. 왜냐하면 정의가 마침내 제자리를 찾았기 때문이다. 완벽하지도 완전하지도 않지만 살아 숨쉬는 정의가